네, 곰브리츠 서양미술사 제27장이고요. 서양미술사 21강입니다. 현대미술의 시작, 뭉크, 마티스, 피카소 미술가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서양미술사 전체를 아우르는 미술사의 전환점이 된 작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시대를 바꿨다는 거죠. 이렇게 시대를 선도한 작품들은 기존의 예술작품을 좋아하던 보수파들한테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색하니까요. 하지만 오늘날로 보면 이 작품들은 기존 전통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전통을 만든 명작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이 작품이 왜 명작인지를 찾아보려면 앞뒤의 작품들을 봐야만 이 명작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요 작품 하나만 보면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명작이냐라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역사적 순서를 보다 보면 이게 시대를 뒤집은 작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먼저 조토의 그림 한번 보죠. 그리스도를 애도함이라는 작품인데요. 1305년경에 만들어놨는데, 자, 이 작품은 그 이전까지 있었던 엄격한 비잔틴 양식의 인물 대신에 입체감이 살아있는 3차원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앞에 있는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 이런 사람들이 입체감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명작이냐? 이 이전의 작품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밋밋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종교적 이유 때문에 사람처럼 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은 그냥 개념도로 했다가 이 조토 때부터 사람같이 보이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마사초의 삼위일체를 보면 이 작품은 선원근법이 최초로 도입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르네상스 미술이 도입이 되죠. 뭐가 균형과 조화죠? 사람을 보시면 성부와 성자가 있고요. 좌우에 요한과 성모가 있죠. 그리고 또 밑에 이 그림을 주문한 부부가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짝이 딱 맞잖아요. 이런 게 균형과 조화였습니다.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저녁식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자, 카라바조라는 사람은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바로크 시대였었죠. 그 전까지 르네상스에서 조화와 균형, 원근법 이런 게 중시되었다면 카라바조 때부터는 강렬한 빛의 사용과 사실적 인물형을 구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에서는 조화와 균형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던 것을 이 카라바조는 거부했던 거죠. 그리고 독창적 구도와 명암을 사용하는 바로크 시대가 이때 도래됐던 겁니다. 자, 오른쪽에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서입니다. 자, 이 글을 보시면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이전까지의 그림들은 뭐였냐면 로코코였어요. 로코코는 바로크 시대 다음에 아주 화려한 궁정의 모습, 여인들의 옷차림, 화려함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다비드 때부터 엄격하고 정돈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림 안에서는 고전과 도덕성을 중시하고 질서와 이성을 존중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크와 신고전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자, 그러다가 제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거칠고 어두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비드의 신고전주의는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을 주로 그렸다면 이때부터 정열적이고 객관적 주제와 관련한 기법을 추구를 했죠. 1930년대에 어려웠던 프랑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작가는 여기 그림에다가 개인의 감정을 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낭만주의 미술이라고 하고요. 마네라는 사람이 풀밭 위의 점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 전까지 여성의 누드는 이상화된 여신상이었어요. 그리고 남성의 누드도 당연히 남성도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그림이었죠. 근데 이 마네라는 사람은 여성의 누드를 그리는데 여성이 아마도 창녀일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그림 안에서 명암이 대조가 돼 보이고요. 기존의 전통 방식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을 해화에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자, 20세기 초반이 돼서 아주 중요한 미술 사조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입체주의입니다.
사람의 몸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뭔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기존까지는 선원근법, 해부학, 색채, 사람의 모습 그대로 그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해서 인간의 외양을 다르게 작가가 생각하는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모습대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것이 입체주의입니다.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이 작품 넘버원 이란 그림을 그렸는데 자 이때부터는 누가 봐도 이걸 그림이냐라고 할 정도로 획기적인 예술 작품이 등장을 합니다. 폴록이라는 사람은 붓이나 화구를 팽개치고 캔버스에다가 물감을 뿌리고 구도, 중심점, 배경, 전경 같은 기존 방식을 다 버렸습니다. 계획 없이 우연한 효과를 통해서 얻어진 그림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회화의 중심이 유럽, 특히 파리에서 미국의 뉴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세기 초반에 파리에서 일어났던 회화 또는 예술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조가 아르누보였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현대 스타일이다, 마던 스타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파리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새로운 예술 사조인데요. 대략 15년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 알폰소 무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체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포스터를 하나 그렸는데 여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꽃무늬, 꽃을 단 여인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아르누보 예술가들은 꽃, 식물, 덩굴에서 따온 장식적인 작품들을 그렸고요.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헥터 기마르라는 사람은 파리 지하철역을 아르누보 양식으로 장식을 하게 되고요. 안토니오 가우디가 바르셀로나의 여러 건축물을 만들었죠. 가우디가 만든 주택들도 보면 여기에 아르누보가 들어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카사 바띠오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요. 이 집의 발코니를 보시면 물결 무늬의 모양이 있죠. 그리고 창문에도 여러 예쁜 무늬가 있고 벽에도 색깔이 있는 타일을 붙여가지고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있죠. 가우디의 대표 작품은 성가족 성당이죠. 성가족 성당의 정면을 보면 여기 뭐 로마네스크 양식이나 고딕 양식, 또 비잔틴의 돔, 무어인들이 만든 무데하르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르누보가 눈에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내부에도 보면 기둥이 서 있는데 이거를 고딕이라고 말하기 뭐하고 가우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유행했던 아르누보 양식이 많이 적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드디어 현대미술이 태동을 합니다. 그를 초기 표현주의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노르웨이 사람인 뭉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파리에 가서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주로 베를린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약간의 정신병이 있었다 그래요. 우울증이 있었고요. 사색적 성격이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병이 이 사람의 작품에도 남아있게 됐는데요. 나는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의 예술에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뭉크의 사춘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뭉크의 대표작은 바로 이 그림이죠. 뭉크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2명의 친구가 걷고 있었다. 그런데 일몰 중 갑자기 하늘이 빨갛게 변했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나는 난간에 서서 공포에 떨었다. 이 장면을 뭉크는 회화에 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이 전시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아주 놀랬겠죠? 이것을 어떻게 작품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겠죠? 특히 대중들은 회화라는 것이 항상 인간이나 아니면 자연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리는 것을 즐겨봤는데 이때부터는 아름다움이 사라졌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공포를 작품이 넣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초기 표현주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이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황금색과 곡선을 활용해서 화려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고요. 살로메는 유대 사람이었죠. 그 헤롯 대왕의 조카이기도 했는데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악독한 여인으로 등장을 한 사람이죠. 그 여인을 이렇게 황금색으로 치장한 모습으로 그려냈고요. 클림트의 대표작은 키스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강박관념 그리고 성 등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벽화, 스케치 등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인 에로티시즘 경향으로 그리기도 했죠. 이 사람의 특징은 황금색이죠. 그 알록달록한 색깔들을 많이 이 그림 속에 담았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알록달록한 무늬니까 이 당시에 유행하던 아르누보 양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시 이 작품도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새로 등장을 하면 대중들은 이게 왜 그림이냐. 사람을 똑같이 그려야지. 자연을 그대로 묘사해야지. 왜 이렇게 개념적으로 그리느냐라고 대중들은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주의가 나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런 그림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런 표현주의 작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죠. 눈에 익으면 아 이게 보편적인 작품이구나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곤 실레는 당시에 유행하던 아르누보의 경향도 있었고요. 클림트와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에곤 실레의 작품의 특징은 메마르고 병적인 색을 띠고 종종 강한 성적 의미를 지닌 독자적인 스타일을 개발을 해내게 됩니다. 에곤 실레의 포옹이란 작품이고요. 그래서 평론가들은 이 작가의 작품은 괴상하고 에로틱하고 포르노적이고 불안하며 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는 작품일수록 시간이 지나 인정을 받으면 그림값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살기 힘들었겠지만 이것을 잘 버텨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중장년이까지 잘 버티면 좋은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